국제전파궤도 조정기구 ITU 내부 게시판, 기밀 해제 요청 사연문 중, 야스민 하디드, GNSS 항법 분석가, 2026년 6월 19일자. 처음엔 단순한 스푸핑 사고로 보고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접경지대에서 벌어진 그 낙하 사건은 언론에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사상자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곳 제네바의 사무실에서 이 보고서를 다시 쓰며 그날의 좌표를 되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프레임이었으니까요. 2026년 5월 8일 312 UTC 경고음이 사무실 메인 패널에서 울렸습니다. 의심스러운 항적 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스니아 상공을 가로지르던 민간용 에리오 추적기가 단독으로 포착한 발사 신호. 발사체는 동양, 감지 고도는 약 14km. 그러나 아무 나토 기지도 러시아 정찰 위성도 발사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출처 없는 탄도였습니다. 몇 시간 후 현지 주재원이 보내온 현장 영상에는 초록색 잔디밭에 파인 원형 함몰 지형과 함께 군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잔해에서 금속 프레임을 분해 중이었습니다. 그 프레임에는 위성 항법 좌표 값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 어떤 표준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 메일함에 도착한 하나의 암호화 데이터셋. 발신처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특별사업단.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에궐러-넷 실증 데이터 및 검증 요청 기밀 등급 제한.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이 GNSS 체계를 독자적으로 운용한다고. 미국도 아닌데. 게다가 문서 첫머리에는 비핵 억제력 실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아, 이상주의 기술자들의 자기 PR이겠군.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일을 덮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스민 하디드.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1998년 제 부모는 알제리 분쟁을 피해 남쪽 국경을 넘다 구속되었고 결국 UN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저를 포함한 가족은 스위스로 재배정되었습니다. 국적 없는 소녀로 자란 저는 언제나 좌표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여왔습니다. 좌표란 제게 접근 금지선이자 통과 실패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국제기구의 과학자석에서 좌표가 인권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만든 이 에궐러-넷 시스템의 가능성을 검증했고 그 결과가 핵무기 없는 억제 모델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논쟁을 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에궐러-넷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정교했습니다. 한국은 중궤도, 저궤도 준지구정지, 궤도의 위성들을 자체 발사하여 서로 보완되는 방식으로 좌표를 구성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GNSS보다 다층적입니다. 단지 우주 위성만이 아니라 지상에는 고정 기준국과 양자시계 기반의 시간 동기화망, 그리고 지형 기반 관성항법 융합 알고리즘이 병행됩니다. 즉, 위성이 마비되어도 지구 위에 남은 시간과 위치의 흔적들로 위치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는 재밍 환경에서도 CEP1M 이하, 스푸핑 상황에서도 90초 내 자율 격리 및 오탐 회피 성공률 97.2%, 다중 플랫폼 좌표 공유 가능, 육상 드론, 해상 함정, 공중 UAV. 이것이 바로 한국이 주장하는 핀포인트 억제 독트린의 기술 기반입니다. 목표 검증 3단계, 자동 식별 및 투명한 사후 로그 감사. 대량 살상이 아니라 필요 목표만 정밀하게 억제한다. 전쟁이 아닌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만드는 억제력. 물론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제기구의 분석가로서 수많은 국가가 신기술을 내세우며 무기를 인도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들 대부분은 실제 환경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걸러 마이너스넷은 달랐습니다. 문서에는 실제 실험 위치의 위도 경도고도 데이터뿐 아니라 모의 훈련 중 스푸핑 발생 순간의 로그, 장비 간 통신, 응답 딜레이, 내부 에러 코드 리스트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건 자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러 가야겠다. 저는 곧장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서울, 고흥, 부산 세 곳의 실험장을 돌아보며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절단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제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논쟁이 될 수 있어. 핵없는 억제, 군수 로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걸.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증거는 사람을 지키고 증거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단순한 현장 검증이 아니라 무엇이 억제력을 만들고 무엇이 진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가 이 좌표망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될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제네바 ITU 내부 게시판, 기밀 해제 요청 사연문 중, 야스민 하디드, GNSS 항법 분석가, 2026년 6월 25일자. 이 글은 단순한 리포트가 아닙니다. 제 사연을 읽고 누군가는 좌표의 윤리적 힘과 억제 기술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그러니 부디 마지막까지 읽어주십시오. 불길하게 시작된 서울행.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김포에 착륙하던 순간까지도 심장의 고동은 가늘고 빠르게 떨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다짐이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과 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접촉자는 박도윤 박사였습니다. 시스템 설계의 총괄 아키텍트이자 이상을 기술로 구현하려 하는 엔지니어. 첫 미팅도 마주 앉은 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검증은 국제 기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방해 역시 마찬가지죠. 박 박사의 말이 저를 더 쥐어짰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현장 재밍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고흥에서 드러난 좌표의 실체. 제게 제공된 고흥 발사 통제실 영상은 숨 쉴 틈 없이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위성 간 좌표 교환 값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실시간으로 표적이 정밀하게 조준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전투기, 무인기, 수상함이 동일한 좌표 프레임으로 타격을 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것도 GPS가 완전히 교란된 상황에서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기대가 아닌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술이 가져올 파괴적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함께 느꼈습니다. 부산 해상 모의훈련 위기와 차단. 다음은 부산 앞바다였습니다. 모의 해상훈련 중 스푸핑 공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장비가 흔들리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버튼 몇 번과 시스템의 자율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스푸핑 탐지 자동 격리 수동 전환. 이 모든 과정은 90초 안에 진행되었고 결과는 다행히 무사고였습니다. 분석팀이 정리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 격리 정확도 97.2%, 오차 범위 0.8m, 타 플랫폼 간 좌표 공유 지연 시간 120미즈 이하. 제가 목격한 건 단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좌표망이 다시 사람을 움직이고 사건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방해의 시작 가족의 드리운 그림자. 하지만 검증이 진전을 보이는 순간 제게도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도윤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해 역시 마찬가지죠. 몇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모호한 경고 성격의 문자, 그리고 마지막에 온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너의 가족을 지켜주고 싶다면 애걸러 마이너스넷을 포기하라. 난민 2세로서 그 어떤 기술적 믿음도
이 메시지 앞에서는 무색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굴복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증거로 말하고 저는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편지, 그러나 진심을 담아. 지금 이곳 제네바 사무실에서 저는 휴대폰과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받은 위협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사안이기에 어떤 절차적 입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의 가치와 현실 가능성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목격한 시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 중입니다. 오픈소스 기반 로그 공개 준비. 내부 기준국 로그와 시간 스탬프 등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자료 확보. 미디어 및 NGO와의 협력. 단순 과학 데이터를 넘어 핵 없는 억제의 윤리를 공유할 증언장 마련. 국제청문회 요구. 실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 위에서 이루어지는 억제 모델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제안. 이 증언은 단순한 리포트가 아닙니다. 많이 흔든 여정의 기록이며 정밀 좌표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억제의 가능성을 향한 초심의 외침입니다. 제네바 ITU 내부 게시판, 긴급 비공개 보고서 발췌. 야스민 하디드, GNSS 항법 분석가, 2026년 7월 1일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눈이 하나의 질문에 집중되던 그날 밤, 저는 오로라 아래에서 좌표가 사람을 구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좌표는 조작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증언은 선택이 아니라 대가였습니다. 북극의 빛 아래서 벌어진 마지막 시험. 6월 24일, 저는 핀란드 라플란드 전자전 테스트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등 모든 글로벌 위성 항법 신호가 차단된 상태에서 단 하나 에걸러-넷만을 사용하여 구조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임상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죠. 대기 온도는 영하 6도, 공기는 맑았지만 통신은 차단됐고 전자기장 교란도 최대로 설정된 상황. 그 밤, 저는 한국과 핀란드의 연합팀이 무인 드론을 띄우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위치 오류, 시간 지연, 표적 손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드론은 1차로 조난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곧이어 설정된 좌표를 따라 적 침투 드론 요격까지 성공했습니다. 모두 에걸러-넷만으로 단 한 번의 명령, 단 한 번의 신호 중단 없이.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마비된 것처럼 침묵했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엇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투명하게. 그러나 진실이 공격당했다. 시험 종료 이틀 후 러시아계 뉴스 포털 노보마이너스비스터가 폭로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걸러-넷 시험 중 좌표 조작이 발생했다. 시스템이 실제로는 한국군 정보망에 의해 수동 보정되었다. 로그 일부가 사후 생성되었다는 디지털 증거까지 제시. 국제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핵 없는 억제? 그건 통제되지 않은 도구일 뿐이다. 한국의 투명성, 거짓 아니었나? 그 순간 저에게 걸려온 전화. 나오미 첸이었습니다. 에걸러-넷 검증 당시부터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주던 오픈소스 인텔 연구자이자 제가 유일하게 팩트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인물로 믿는 동료. 야스민, 로그를 다시 뜯어. 원본 타임스탬프는 건드릴 수 없어. 누군가 겉모습만 바꿨어. 진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 증거로 반격하다. 저는 바로 검증용 백업 서버와 기준국 연동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스푸핑 공격의 순간 드론의 항적 이탈 감지 시점, 위성의 시계값과 지상 기준국의 수신 응답 딜레이. 그 모두가 사전에 캡처된 원본 타임스탬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작된 문건은 단순히 로그 파일을 재편집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론상 조작은 불가능했지만 외형만 변형된 데이터는 언론을 쉽게 속일 수 있었죠. 저는 곧 국제기술 포럼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팩트체인, 원천 로그, 해시각, 블록체인 서명. 원본은 절대 숨을 수 없다. 나오미와 함께 만든 이 기술 보고서 하나가 그들이 만들려던 거짓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증언의 순간으로. 저는 이제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곧 있을 국제 청문회에서 이 모든 과정을, 이 시스템의 의미를, 이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지키는 억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증언하려 합니다. 증언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증거만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진실의 무게에 걸맞은 용기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 기술이 공포의 무기로 남을지, 투명한 억제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짓는 무대 청문회뿐입니다. 국제 전파궤도 규제기관 ITU-GOS 공식 증언문 발췌. 야스민 하디드, GNSS 항법 분석가, 2026년 7월 12일. 제네바 청문회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놀랍도록 차가운 공기, 반쯤 가려진 국기들, 시계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하나의 마이크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 세계의 대표들 앞에 서서 좌표가 만든 기적과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좌표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국경이란 좌표, 망명도 좌표, 추방도 좌표 위에서 일어났으니까요. 내가 첫 문장을 꺼내자 회의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기술 자료가 아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출발한 좌표 이야기는 그들의 상상을 빗나갔을 겁니다. 에걸러-넷은 단지 대한민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함과 투명함으로 평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한 번도 핵을 보유한 적 없는 국가가 만든 억제의 또 다른 모델이죠. 내가 꺼낸 주제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억제력을 공포가 아닌 책임과 정밀함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꺼낸 첫 데이터는 라플란드 북극권 실증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전자전으로 모든 GNSS 신호가 차단된 상황, 기온은 영하, 전파는 교란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걸러-넷만으로 조난자 구조와 적드론 요격 임무를 동시에 성공한 기록.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인 좌표와 기계, 그리고 그 기술을 믿은 사람들. 그 영상이 끝나는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았고 현장을 검증했고 위협을 받았으며 조작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좌표망이 기술이 아니라 윤리적 선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에걸러-넷의 억제 원칙. 나는 이어서 에걸러-넷 억제 시스템의 윤리 프로토콜을 조목조목 공개했습니다. 목표 검증 3단계 절차. 단순 위협, 기만 전술, 전자전 여부를 구분하여 실제 타격 여부를 기계적으로 제한. 타격 후 자동 로그 저장 및 감사 체계. 행동 데이터는 기밀이 아닌 공개 블록체인 기반 저장. 누구든 열람 가능. 다국적 감시 권한 분산. 억제 시스템의 오용을 막기 위해 운용 주체 외 국가의 제3감시단에 접근권 부여. 내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은 침묵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속삭이며 의견을 나눴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했지만 누군가는 그 가능성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 표결 요청이 상정됐습니다. 표결의 순간 ITU-GOS의 60개국 기술자문 위원단은 에걸러-넷 기반 좌표 억제 모델의 실험적 국제 채택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연 것 같았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예상대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부 NATO 핵보유국. 하지만 찬성표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북유럽 전체,
아세안 국가 대부분, 중남미 기술 독립국가, 아프리카 연합기술블록, 심지어 몇몇 중립국들은 자발적으로 애걸러-스넥 기술 접목 실험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4317 가결. 이날 이후 국제규범 속에 핵없는 억제라는 문장이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증언의 끝, 그리고 시작. 회의장을 나서며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싸움을 했습니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나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양심이 손을 잡으면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이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 애걸러-넷은 단지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억제의 정의를 다시 쓰는 국제 기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좌표는 추방과 공포의 언어였던 삶에서 이제는 좌표는 보호와 증명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핵보다 무서운 건 좌표입니다. 단, 그 좌표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설정되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양심과 책임을 함께 적재할 수 있다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야스민 하디드 드림. 2026년 7월 12일. 제네바 국제전파궤도 규제기관.